여러분, 고백의 극장은 늘 진실한가? 이 질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백이라는 단어에는 왠지 모르게 진실의 무게가 실려 있는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말이죠. 그 고백이라는 무대가 정말로 항상 진실만을 보여줄까요? 네, 오늘 우리가 이 흥미로운 질문을 파헤쳐 볼 건데요. 바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 실린 박철용 문화평론가님의 글을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끔찍한 상상이긴 한데 내가 하지도 않은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된 거예요. 바로 당신이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겠죠? 바로 이런 끔찍한 딜레마가 우리를 자백이라는 개념의 한 가운데로 데려갑니다. 자, 과연 자백은 진실로 향하는 문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진실을 가려버리는 덫일 수도 있을까요? 넷플릭스 드라마 자백의 대가가 바로 이 질문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요, 이 자백이라는 게 얼마나 다양한 얼굴을 가질 수 있는지 정말 실감나게 그려져요. 드라마에 나오는 두 주인공을 한번 볼까요? 미술교사 윤수에게 자백은 뭐랄까,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차야 하는 족쇄 같은 거예요. 반면에 무은이라는 인물에게 자백은요,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아주 치밀한 전략이 되죠. 보세요. 똑같은 자백인데 이렇게나 다르잖아요. 단 하나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근데 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자백에 엄청난 힘을 실어주게 된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거기엔 바로 여왕의 위태로운 자리가 있었거든요. 바로 넥이나 프로바티오눔. 좀 어렵죠. 라틴어인데 증거의 여왕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역사적으로 자백은 다른 모든 증거들을 그냥 눌러버리는 왕 중의 왕, 아니, 여왕이었던 거죠. 자백만 있으면 게임 끝, 이런 식이었어요. 자, 그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중세 시대에는요,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신이 판단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뭐 뜨거운 쇠를 만지게 한다거나 하는 실현 재판을 했죠. 그런데 1215년에 교회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고 금지시켜요. 그러자 법정은 새로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졌고 바로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자백에 주목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게 이것저것 증거 모으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확실해 보였거든요. 물론 18세기가 되면서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잠깐만, 자백이 그렇게 믿을만한가? 하고 의심을 품기 시작했겠지만요. 사실 자백의 역사에는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요. 철학자 미셸 푸코가 이런 말을 했죠. 고문은 그냥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 몸에서 진실을 쥐어짜내는 아주 정교한 기술이었다고요. 와, 정말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자백이라는 게 순수한 뉘우침이 아니라 힘 있는 자가 강제로 빼앗은 결과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좋아요. 이제 고문 같은 건 없다고 쳐도 왜 오늘날에도 자백이 여전히 위험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우리 머릿속, 기억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억을 뭐랄까 머릿속에 있는 비디오 테이프처럼 생각하잖아요. 필요할 때 딱 재생하면 모든 게 정확하게 떠오를 거라고요. 근데 현대 심리학이나 철학에서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아요. 특히 우리가 사는 이 탈진실 시대에는 더더욱요. 기억은 완벽한 녹화본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고쳐 쓰고 다시 만드는 한 편의 이야기와 같다는 겁니다. 철학자 한명철 교수님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기억은 언제나 새로 이야기되어야 하는 서사다. 필연적으로 틈이 있다. 이 말이 딱 와닿지 않으세요? 우리 기억이라는 게 그렇게 완벽한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현대의 자백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사관이 얘가 범인일 거야 라고 믿어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유도신문을 하게 되고요. 이게 바로 확증 편향이죠. 또 용의자는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기억이 막 뒤죽박죽 왜곡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솔직히 그냥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거짓말이라도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백과 진실의 관계를 의심하는 건 사실 오래전부터 예술가들이 정말 좋아했던 주제이기도 해요. 혹시 영화 라쇼몽 보셨나요?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정말 유명한 작품이죠. 똑같은 살인사건 하나를 놓고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다른 말을 하잖아요. 이 영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이거예요. 진실이라는 게 딱 정해진 하나가 아닐 수도 있다. 각자 보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만들어지는 주관적인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예술이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자백을,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이게 진실이야.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죠. 대신 여러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로 보고 이 이야기는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하고 비판적으로 뜯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단순히 철학이나 영화 속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자백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정말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이제 그 끔찍한 현실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이 숫자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미국에서는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게는 5%까지가 사실은 죄가 없을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100명 중 5명꼴이라는 건데, 그리고 그 이유 중 상당수가 바로 거짓 자백 때문이라는 겁니다. 크리스토퍼 에버나치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이 비극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18살 때 살인 용의자가 됐어요. 무려 40시간 동안이나 강압적인 조사를 받다가 자백하면 집에 가게 해줄게. 이 한마디에 거짓 자백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30년입니다. 30년. 3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나서야 DNA 증거 덕분에 겨우 풀려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에 맞서 싸우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노센스 프로젝트 같은 단체들인데요. 이분들이 DNA 같은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크리스토퍼 씨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간 사람들의 무죄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사법제도가 저지른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열심히 싸우고 계신 거죠. 자, 그럼 이제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알겠어요. 자백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자백을 믿고 싶어 하는 걸까요? 사실 여기에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백을 원하는 이유요? 간단해요. 그게 아주 속 시원한 결말을 주거든요. 뭐 복잡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는 사건의 범인이 딱 나타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고 울면서 고백하면 뭔가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고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바로 그 감정적인 만족감, 그 안도감 때문에 우리는 자백이라는 결말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탈진실 시대라는 지금의 현실과 딱 맞아 떨어져요. 탈진실이 뭐냐면요. 객관적인 팩트가 뭐냐보다는 내 감정, 내 믿음에 호소하는 이야기가 더 힘을 갖는 시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자백만큼 우리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게 또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진짜 진실을 찾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우리가 믿고 싶은 그럴듯한 이야기를 완성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어쩌면 자백이라는 건 진실을 담보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에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인간적인 증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